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 조선이라는 이름의 나라, 제19대 임금 숙종대왕 시절 이야기다. 가장 화려했던 궁궐의 안쪽엔 늘 침묵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다. 낮은 신분, 조용한 손끝, 그리고 누구보다 깊고 조심스러운 눈빛을 가진 사람. 사람들은 그녀를 야망의 화신이라 불렀고, 또 누군가는 사랑의 모든 걸 걸었던 여자라 기억했다. 궁녀로 들어와 왕의 여인이 되었고, 마침내 조선의 왕비로 올라선 그녀. 하지만 그 끝엔 찬란함도 따뜻함도 없었다. 남은 것은 비단 위에 피고 피어서 사라진 한 송이 붉은 꽃 같은 이름, 장옥정.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권력, 그리고 조선이라는 운명에 대한 기록이다. 지금 그 이름을 다시 불러본다. 제1화. 조용한 골목의 소녀. 한양 북촌의 오래된 골목, 비좁고 조용한 그 길끝.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작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집엔 어머니와 딸이 살았다. 세상에 대단한 이름 하나 남긴 것도 없고 화려한 혈통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정갈했다. 딸의 이름은 장옥정. 작고 고운 얼굴을 지닌 아이였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외모보다 더 먼저 그 손끝의 섬세함으로 기억했다. 아이는 바느질을 잘했다. 색을 고르고 실을 꿰고 천을 접는 모든 동작이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침묵 속에서 익힌 손재주는 그녀가 세상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옥정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무릎 아래서 자랐다. 어머니는 궁궐일을 해본 적 있는 여인이었고 그 조심스러운 기질이 고스란히 딸에게 전해졌다. 삶은 그들에게 주어진 만큼만 흘러갔다. 바느질로 생계를 잇고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하지만 그 평온은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어느 날 상의원에서 궁녀를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왕실의 옷을 만들고 장신구를 다루는 부서. 누구도 쉽게 들여보내지 않는 궁 안의 일터. 그 소식이 골목을 스치고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무심히 흘려들었지만 옥정은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조용히 일렁였다. 세상의 끝이 아닐까 싶던 이 골목 너머에도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 아무도 보지 못한 자신을 누군가는 알아봐 줄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녀의 어머니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손수 지은 옷 한 벌과 딸의 앞날에 대한 무언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입궁하는 날 아침, 옥정은 그 옷을 입고 처음으로 골목 끝을 벗어났다. 높고 무거운 궁궐의 성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지만 결국 뒤돌아서지 않았다. 그렇게 장옥정은 조선의 중심으로 들어섰다. 바느질 소녀는 그날 이후 조선의 운명에 발을 딛기 시작했다. 제2화. 궁 안의 시간들. 궁궐은 장옥정이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달랐다. 그곳엔 바람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걸음걸이 하나, 눈짓 하나에도 의미가 실려 있었다. 처음 궁궐에 들어선 날, 옥정은 성문 안쪽에서 일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세상이 조용한 듯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사방에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상의원으로 배정받은 그녀는 바느질과 염색, 문양과 색상 조화를 익히는 일에 매달렸다.
그녀는 말이 없었고 묻지 않았다. 다만 오래 보고 기억했고 손끝으로 익혔다. 누군가는 그런 옥정을 답답해했고 누군가는 그녀의 침묵이 무서웠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솜씨를 폄하하지는 못했다. 자수가 놓인 옷자락은 바람에 따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세계 배합은 사계절을 담은 그림처럼 정갈했다. 궁 안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그 안의 경쟁은 빠르고 매서웠다. 이름 없는 궁녀들 사이에서 누가 더 주목받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였다. 옥정은 자신이 눈에 띄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누군가는 그녀의 천을 훔쳐보았고 누군가는 그녀의 뒤에서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도 움츠러들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때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손끝에서 만든 옷 하나가 임금의 시선을 끌게 될 줄은, 한 번 스친 인연이 자신의 이름 앞에 빈이라는 지위를 붙이게 될 줄은. 그 모든 것은 이 고요한 궁 안의 시간 속에서 아무 소리 없이 싹을 틔우고 있었다. 제3화 임금의 시선, 인연의 시작. 그날은 초가을의 끝자락이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엔 아직 잔열이 남아 있었으며 나무들은 바람에 따라 잎을 천천히 떨구고 있었다. 상의원은 어김없이 분주했다. 곧 열릴 대례를 위해 중전의 예복이 손질되고 있었고 궁녀들은 실과 비단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한편 장옥정은 붉은 비단 위에 자수를 놓고 있었다. 눈은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고 숨결조차 실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스러웠다. 바로 그때 숙종이 조용히 상의원 근처를 지나던 중이었다. 궁궐을 돌며 직접 예복 준비 상황을 살피려는 뜻에서였다. 그는 거창한 행차 없이 혼자 걸었고 그 모습은 오히려 더 낯설고도 깊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머물렀다. 무수한 손길들이 움직이는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임금을 보지 못했거나 보았어도 동요하지 않았다. 숙종은 그런 침착함이 낯설었다. 궁 안의 대부분의 여인들은 그의 존재에 움찔했고 눈길에 의미를 담았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했고 고요했고 무언가를 바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 눈길은 짧았지만 오래 남았다. 그 후 숙종은 두어 번 더 그 근처를 지났다. 이유 없는 산책처럼 보였지만 실은 한 사람을 확인하는 길이었다. 옥정은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궁이라는 곳에서 임금의 시선이 한 번 더 머무는 일은 이미 무언가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녀는 단지 자수를 놓고 있었고 그저 맡은 일을 다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궁궐은 성실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곳이었다. 바람이 바뀌는 방향을 먼저 느끼는 사람들은 벌써 속삭이고 있었다. 그때부터 궁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옥정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조선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제4화 왕의 여자, 세상의 눈앞에 서다. 궁은 말이 없지만 소문은 언제나 먼저 움직였다. 장옥정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은 숙종이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엔 옷을 맡기며 슬쩍 묻는 이들이 있었다. 그 자수를 놓은 궁녀가 누구였더라? 그 손끝이 곱다지요. 그 말은 곧 임금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라지 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옥정에게 불이 내려졌다. 왕의 뜻으로 그녀는 궁녀의 자리를 벗어나 후궁으로 책봉되었다. 이름 앞에 장씨가 붙고 그 뒤에 빈이라는 지위가 따라 붙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서고안의 소박한 비단에 손을 얹는 사람이 아니었다. 금실로 짠 옷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걸음마다 궁인의 시선이 따라 붙었다. 옥정은 말이 없었다. 변화 앞에서도 숱한 시선과 속삭임 앞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예전의 조심스러움과는 결이 다른 어떤 내면의 결심 같은 것. 그녀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의 삶은 그저 손재주로만 버텨낼 수 없다는 걸. 궁은 냉정했다. 임금의 총애는 곧 권력이 되었고 권력은 시기와 계산, 침묵과 모함을 불러왔다. 옥정은 그 한가운데로 들어섰다. 자신이 원했는지 끌려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길 위에서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어머니는 한 번도 궁 밖에서 손을 흔들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서지 않았다. 눈앞의 자리, 조선의 가장 높은 여인들 사이에서 자신이 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얼마나 높든 얼마나 외롭든 가보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장옥정, 왕의 눈에 든 여자. 이제 세상의 눈앞에 서기 시작했다. 제5화 후궁 장씨 궁의 중심에 서다. 장옥정이 후궁이 되었다는 소식은 궁궐을 5바퀴쯤 돌고서야 바깥으로 퍼져나갔다. 조용한 입궁이었고 소란스러운 책봉도 없었지만 그 누구도 그 소식을 가볍게 듣지 않았다. 왕이 마음을 둔 여자라는 말은 때로 새로운 힘이 생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곤 했다. 궁 안의 바람이 변하고 있었다. 누구는 무언가를 미리 정리했고 누구는 물러섬을 준비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그녀를 끌어내릴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장옥정은 궁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길은 조용했지만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숙종은 그녀를 아꼈다. 단지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옥정의 침착함, 상대의 감정을 거슬리지 않고도 자신의 의지를 꺾지 않는 태도를 흥미롭게 여겼다. 그녀는 숙종의 곁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말에 경청했고 때때로 필요한 만큼의 의견을 보탰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궁궐의 정치는 언제나 겉보다 속이 깊었고 겉보다 속이 더 위험했다. 옥정은 아직 정치의 언어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감각은 빠르게 자라났다. 그녀는 알아차렸다. 자신을 환하게 웃으며 맞이하던 얼굴들 중 진심으로 웃는 이는 많지 않다는 것. 그녀는 기억했다. 자신의 손에서 시작된 자수 하나가 임금의 눈에 들어 모든 것이 달라졌던 그 순간을. 그리고 이제 자신이 입는 비단옷의 무게는 단지 장식이 아니라 책임이자 증오의 대상이자 욕망 그 자체가 되어버렸음을 장옥정은 한 번도 그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또한 되돌아가는 길을 생각한 적은 없었다.
조선의 궁궐, 그 가장 깊은 곳에 이르러 이제 그녀는 이름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장희빈. 그 이름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으로 각인되고 있었다. 제6화 두 여인의 시작. 인현 왕후와의 마주침. 궁궐은 수백 명의 여인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중 단 두 사람만이 진정으로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중전민 씨, 인현 왕후. 서인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왕비로 길러진 여인. 정숙하고 조심스러운 그녀는 궁의 질서 그 자체였다. 그리고 후궁 장씨 장옥정. 한양의 골목에서 올라온 바느질 소녀. 이제는 임금의 마음을 지닌 여인으로 궁궐 깊숙한 권력의 틈으로 들어섰다. 처음 두 사람은 정식으로 마주하지 않았다. 하지만 궁궐이라는 공간은 말보다 시선이 먼저 부딪히는 곳이었다. 한낮의 정전회랑, 연회가 끝난 후에 잠깐의 지나침, 사각의 정원 끝에서 우연히 마주친 시간. 서로는 인사를 나눴고 고개를 숙였으며 예를 갖췄다. 하지만 그 속엔 차가운 물결처럼 느껴지는 경계와 긴장이 담겨 있었다. 인현 왕후는 드러내지 않았다. 왕의 마음이 옮겨가고 있다는 소문을 공식처럼 받아들였고 그 소문이 만들어낼 변화를 조용히 견뎠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조선의 왕비답게 앉아 있었지만 그 눈동자 속엔 조심스러운 경계가 숨어 있었다. 장옥정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예를 지키되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겸손은 무기가 되었고 겸손 속에 숨겨진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쌓여갔다. 그녀는 알았다. 지금 이 여인은 왕의 아내이자 정치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그 자리에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두 여인의 싸움은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말 없는 눈빛, 격식 속의 기류. 단어 하나 없는 침묵의 전장에서 조선의 두 여인은 처음으로 마주 서 있었다. 제7화 희빈장씨 왕비의 자리를 꿈꾸다. 희빈장씨 장옥정. 이제 더 이상 궁녀 출신의 후궁이라는 수식어는 그녀를 설명하는 데 부족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숙종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왕의 곁에서 의견을 나누며 조용히 정사를 엿보는 자리에 있었다. 궁궐에 아침이 오기 전 그녀의 방 안엔 촛불이 먼저 깨어 있었고 한밤중에도 그녀는 때때로 서책을 펼쳐 왕실의 족보와 법도를 익혔다. 누구보다 조용히, 누구보다 철저히 그녀는 준비하고 있었다. 왕비의 자리는 공식적으로 비어있지 않았다. 인현 왕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여전히 조선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궁의 균형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옥정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예전엔 숙종의 발걸음 소리만으로 설렘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를 조심스럽게 분별하기 시작했다. 그 이름 속에 머무는 감정, 그 시선 속에 담긴 무게, 그 손끝의 머뭇거림조차도 이제 그녀에겐 하나의 신호였다. 사랑은 더 이상 그녀가 원하는 전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의심하고 견제하고 지워내려는 모든 시선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더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방식이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비단 위에 놓인 중전의 대례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입어본 적 없는 옷, 하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은 무게. 그 순간 그녀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목표가 되었다. 장옥정. 이제 그녀의 시선은 왕의 곁이 아니라 왕비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다. 제8화 폐위와 책봉 흔들리는 궁궐. 조선 제4대 궁궐 경복궁의 뒤뜰. 바람은 낮게 깔려 있었고 아무 말 없는 사람들이 조심스레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 궁궐은 유난히 조용했다. 종도 울리지 않았고 의금부의 나인들도 발소리를 죽였다. 정전한 임금은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고 이제 그것을 공식화하는 시간만 남아 있었다. 인현왕후는 폐위되었다. 조용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 여우는 궁궐 전체를 꿰뚫었다. 그녀는 떠났다. 소리 없이, 감정 없이. 마지막까지 왕비의 품위를 놓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자리가 비워진 순간 궁 안의 공기는 바뀌었다. 사람들은 옥정의 방으로 향하는 왕의 걸음을 셌고 그녀의 앞으로 놓인 명패가 바뀌는 날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후궁장씨 장옥정은 왕비로 책봉되었다. 찬란한 비단과 장신구, 붉은 금사로 수놓인 대례복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많은 이들의 눈길이 그 위에 쏟아졌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다. 기뻐하지도 떨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레 자리 위에 앉았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선의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는 선명한 울림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다. 그 순간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고 누군가는 숨죽인 미소를 감췄다. 누군가는 무너지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칼끝을 준비했다. 궁궐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정치였고 권력이었고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다. 장옥정, 아니 이제는 조선의 왕비 장씨. 그녀는 왕의 여인이 아니라 왕비의 자리에 앉은 여자였다. 높은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깊은 그림자를 품는다는 뜻이었다. 그림자는 그녀의 발 아래에서 천천히 자라고 있었다. 제9화 인현왕후의 눈물, 장희빈의 웃음. 밤이 늦도록 비가 내렸다. 비는 궁궐의 처마를 적셨고 기왓장 사이로 스며들며 조용한 울음을 흘렸다. 장희빈의 방 안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왕비의 책봉 이후 처음으로 홀로 맞는 밤이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몸에 익지 않은 무거운 비녀, 목을 조이는 듯한 예복의 깃, 그리고 무거운 고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밤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지 않았다. 한편 멀리 떨어진 별궁에서는 인현왕후가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오직 옛 시녀 하나가 등을 밝혔고 왕후는 묵묵히 옷을 개고 책을 닫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그보다 먼저 마른 것이었고 슬픔은 그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다. 조선의 왕후로 살아온 시간 동안 그녀는 수많은 외로움 속에서도 품위를 지켜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떠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궁궐은 두 여인을 기억했다. 하나는 떠나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하나는 떠오르는 여인의 옷자락을. 장희빈은 침소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웃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인 웃음이 아니었다. 긴장에서 풀린 숨결 같은, 마침내 이루어낸 무언가에 대한 작은 해방의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길지 않았다. 궁궐은 언제나 그랬다. 웃음이 길어지면 반드시 누군가의 눈물이 따라왔다. 장희빈의 웃음은 곧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시선은 곧 질투가 되었고 질투는 곧 기회가 되었다. 그녀가 차지한 자리는 오래도록 비워져 있었던 만큼 많은 이들이 되돌리기를 원했다. 그녀는 왕비가 되었고 동시에 타인의 목표가 되었다. 장희빈은 웃었다. 하지만 궁궐은 이미 그 웃음의 끝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10화 검은 바람, 권력의 방역. 장희빈이 왕비로 앉은 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하루하루는 반복되었고 예복은 무거웠으며 의례는 쉬이 끝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히 자리 잡은 듯 보였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조용히 틈이 생기고 있었다. 궁궐의 바람은 다시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서인 세력이었다. 한때 권력을 잃고 조용히 물러나 있던 그들은 인현왕후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 이름은 곧 정의와 도리의 상징처럼 포장되었다. 그들은 인현왕후를 말할 때마다 숙종의 초심을 이야기했고 장희빈을 말할 때마다 무속과 야심을 이야기했다. 말은 검보다 빠르고 소문은 칼보다 깊었다. 장희빈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조용히 대응하지 않았다. 궁녀 하나하나의 입을 조심시켰고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서찰 하나도 손으로 직접 살폈다. 그러나 권력은 언제나 흔들리는 왕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요즘의 숙종은 조용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장희빈에게 닿았지만 그 시선의 깊이와 머무는 시간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말이 줄었고 그녀의 말에 예전만큼 웃지 않았다. 장희빈은 그 침묵 속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숙종은 똑똑한 왕이었다. 그는 정치를 감정으로 하지 않았고 때로는 마음보다 국면을 따랐다. 장희빈은 그것이 두려웠다. 왕의 사랑은 마음이지만 왕비의 자리는 국가의 형식이었다. 그녀가 왕비로서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은 왕의 마음 하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장희빈은 혼자 초를 끄지 않고 앉아 있었다.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고 등잔불이 길게 흔들렸다. 그 불빛은 마치 누군가 곧 들이닥칠 것 같은 검은 기척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예감은 그리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제11화 왕의 거리, 무당의 그림자. 그 소문은 처음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작았다. 장희빈의 방 안에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더라. 무당이 드나들었다지. 불길한 기운이 서린 부적이
왕비의 침소에 붙어 있었다더군. 그 말들은 서서히 궁궐의 가장 안쪽을 향해 기어오듯 스며들었다. 숙종은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라 여겼고, 장희빈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권력의 중심에 있는 자는 의심을 부정하기 어렵다. 작은 틈 하나가 생기면 그 틈을 의심과 두려움이 파고든다. 왕은 직접 아무 말 없이 밤중에 상궁을 시켜 장희빈의 처소를 살폈고, 그 안에서 무속의 흔적을 발견했다. 불에 그을린 종이, 상 아래 숨겨진 작은 단지, 그리고 부적.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라 보기 어려운 물건들이었다. 그날 이후 숙종은 변했다. 눈빛은 더욱 조용해졌고 대화는 짧아졌으며 왕과 왕비 사이의 공기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장희빈은 그 변화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설명하지도 못했다. 그녀는 단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지켜온 자리, 사랑. 자신이 손끝으로 쌓아 올린 삶의 모든 층계. 그러나 궁궐은 변명의 공간이 아니었다. 왕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 무엇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다. 장희빈의 이름 앞에 다시 희빈이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왕비라 부르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던 이들은 이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복도는 더 길고 고요해졌으며 촛불은 쉽게 흔들렸다. 그녀의 자리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은 아직 열려 있었지만 그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림자는 이미 그녀의 뒤를 따라 붙고 있었다. 제12화. 붉은 꽃의 최후, 겨울의 문턱이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궁궐 안에선 종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장희빈은 침착했다. 처음으로 왕의 눈에서 의심을 본 그날 이후 이미 오늘이 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죄목은 왕비를 저주한 죄, 무속에 기대어 왕실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 국가의 중심을 흔든 중죄였다. 숙종은 조용히 그녀를 불렀다. 그 자리에 변명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잠시 고개를 숙였고 숙종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한때 그의 손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 어깨 위엔 이제 바람만이 스치고 있었다. 처소 안의 촛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창밖의 나무엔 마지막 잎 하나가 살며시 떨어졌다. 그녀는 마지막 밤을 홀로 맞았다. 어머니도 하녀도 더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하얀 속옷을 정갈히 입고 머리를 빗고 발끝까지 스스로 단정히 정리했다. 그러곤 조용히 앉았다. 그 순간 장옥정은 궁궐의 가장 깊은 기억을 떠올렸다. 한양의 조용한 골목, 비단을 접던 어린 손, 처음 궁궐 문을 넘어섰던 아침의 바람, 그리고 달빛 아래 숙종과 처음 마주쳤던 밤, 그 모든 순간이 무너지듯 스쳐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던 날, 가장 사랑받았던 순간, 가장 잔인하게 미움받았던 시간까지 모두 스스로 살아낸 삶이었다. 명이 떨어지고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왕의 여인이었고 왕비였으며 내가 가진 모든 걸 그에게 바쳤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을 향한 마지막 선언이었다. 장희빈, 붉게 피어났던 그 꽃은 이제 조용히 꺾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향은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마지막 13호에 조선이 기억한 이름 장희빈. 장희빈이 떠난 궁궐은 이전과 다를 바 없이 하루를 시작했다. 종이 울리고 상의원에선 다시 비단이 짜였으며 나인들은 예전처럼 낮은 목소리로 하루를 열었다. 궁궐은 한 사람의 부재로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부재를 흡수하며 더 조용히, 더 단단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인현왕후는 복이 되었고 그녀의 자리는 다시 빛나는 비단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보다 더 조용했고 말수는 줄어 있었다. 숙종은 말이 없었다. 정사를 보았고 백성을 살폈고 이전보다 더 치밀하고 냉철한 왕이 되었다. 그의 옷장에서 한때 장희빈이 손수 놓았던 옷이 조용히 치워졌을 때 그는 잠시 시선을 멈추었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 가지 이름으로 기억했다. 권력을 탐한 여자, 혹은 사랑을 끝까지 믿었던 여자. 서인은 그녀를 비난했고 남인은 그녀를 애도했다. 하지만 어느 편에서도 부정할 수 없었던 사실. 그녀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지나 인현왕후 또한 세상을 떠나고 숙종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훗날 두 사람의 아들 경종이 즉위했을 때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했고 그 이름을 장희빈이라 불렀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녀의 이야기는 이야기로 남았다. 사랑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결국 사람을 삼키는 이야기. 어떤 이는 그녀를 꽃이라 했고 어떤 이는 불이라 했다. 그녀는 이제 없지만 그 이름은 역사의 책장 어딘가에서 붉은 글씨로 조용히 새겨져 있었다. 장옥정, 장씨 후궁, 장희빈.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그녀를 부르지만 그 모든 이름은 결국 한 사람을 가리켰다. 조선의 한복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갔다가 가장 깊은 어둠으로 사라져간 한 여인의 이야기. 이제 그녀는 이야기 속 인물이 되었지만 때때로 조용한 바람처럼 다시 불려지고 있었다.